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0일의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기 계획안에 보시면 2강이고요. 요양보 업무와 직업윤리 자세. 예. 그 요양보 업무는 단원이 좀 작은 단원이긴 한데 문항수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업윤리와 자세. 여기가 좀 양이 방대하죠. 그래서 한 11개, 12개 요 정도 문제. 한두 개 정도 오차 좀 약간 있기는 있어요. 네, 왜냐면 회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11개, 12개 정도를 네, 저랑 같이 푸시면서 개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요양보 업무 파트는 크게 단원이, 소단원이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거의 출제 안 하고요. 여기 세 개. 세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를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형이 날 때도 있고 유형하고 제공 원칙이 섞어 날 때도 있고 또 제공 원칙이랑 역할이 섞어 날 때도 있고요. 보니까 오전어 문제가 그러네요. 네, 다 같은 데서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세 개의 유형 중에 두 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 제가 항상 기출문제 풀이할 때 번호를 바꾸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1번이 아니잖아요. 2강이 1번이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는 앞에 1강에 했던 그 단원의 대상자 이해 파트와 그다음에 요양보호, 네,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 및 서비스 이쪽에서 5번까지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지금 6번하고 7번 정도가 요양보 업무의 목적 번호거든요. 이제 모의고사 80개를 이렇게 풀다 보시면 문항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단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지? 요런 거를 확인하시라고 사실은 번호를 따로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아, 6번 문제를 보면 아, 이건 업무의 단원이구나. 7번 이것도 업무 단원 이런 식으로 뭐 9번 문제 아, 그거는 직업윤리와 자세구나. 이렇게 번호 문항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내가 모의고사 푸시면서 자꾸 틀리는 문제들 있죠. 번호 그 부족한 단원을 보충하는데 좀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미리 이게 일부러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6번, 7번 정도의 문항에서 출제되는 업무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보시면 요양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맥박, 호흡, 체온의 변화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말법가 상담자, 4번 옹호자, 5번 관찰자. 몇 번일까요? 네, 관찰자입니다. 어렵지 않게 푸셨죠? 자,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는 여기죠. 맥박, 호흡, 체온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예,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걸 관찰하는 거냐면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제 수업 시간에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개념 강의에도 설명해요. 관찰이라는 단어를 빼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관찰하는지를 잘 보면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나 관찰자가 들어가면 관찰 글자가 들어가면 관찰자가 답입니다. 이거 사실 단어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늘 하는 방식이죠. 나 6번에 다 관찰자 맞았어. 통과. 이게 아니라 문제를 바꿔보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숙련된 수발자가 답이 되려면 이 문제의 문항에는 어떠한 단어들을 넣어야지만 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예, 지식과 기술 단어를 넣으면 되죠.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숙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숙련된 수발자가 답이 될 테고요. 그러면 정보 전달자는요? 그렇죠. 정보라는 단어나 전달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어떤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로부터 내용들을 거꾸로 뭐냐면 가족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정보 전달자. 그럼 말법과 상담자는 어떤 내용일까요? 의사소통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말벗이 되고 상담하는 건 의사소통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에 옹호자. 옹호자는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입장에서 편 들어 단어를 잘 안 내요. 어느 단어를 많이 내냐면 지역사회나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받고 있다, 뭐 차별받고 있다, 이런 분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옹호자. 그럼 동기 유발자는요? 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동기 유발 단어 빼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김 교수가 정리해 왔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숙련된 수발자, 빨간색으로 지식, 기술,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 관찰자, 변화, 관찰, 말법가 상담자, 의사소통, 동기 유발자, 동기나 유발,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옹호자, 입장에서 편들어 외에도 학대나 소외 같은 단어가 들어가야 답이 된다. 이렇게 역할 하나만 가지고도요, 답을요, 6개의 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 유형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답 맞았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늘 보기를 보시면서 이걸 답으로 낸다면 출제위원 문제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많이 잡혀요. 예, 맨날 문제만 푸는 사람 하지 마시고, 나도 문제 한번 만들어 본다. 이 생각으로 문제풀이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7번으로 가야 되는데, 네, 보너스 문제를 갖고 왔어요. 네, 어차피 요령이 3개밖에 여기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토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 평균 3개를 다뤄요. 그래서 제가 6, 6-7 이렇게 3개를 다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6-1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마트를 동행하고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리한다. 1번 정서지원 서비스,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5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몇 번일까요? 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영역입니다. 얘도 참 많이 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48페이지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표준 서비스 분류표가 있어요. 거기에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간 이렇게 항목별로다가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표를 자세히 좀 들여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 유형을 보시면, 얼마 전부터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과서 안에는, 표준교재 안에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항목이 외출 시 동행과 일상업무 대행이라는 글자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 동행과 대행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예, 앞에다가 전제 조건을 붙여준 거죠, 이렇게. 예. 뭐 어렵진 않은데요. 책이 없는데요. 혹시 그런 얘기 하실까 봐. 책에서 하나를 좀 플러스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넣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쉬운 문제는 문제를 딱 보시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 한 번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번 보고 한 번 더, 2번을 생각해야 돼요. 더 꼴까요? 그럼 3번 정도 꼬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 지금 저도 이거 보는 게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가 어려워야 돼요, 본고사보다. 그래야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공부하셔야 본고사 가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모의고사를 너무 쉽게 풀어내시면 본고사 가서 어렵다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예, 여기 안에 단어로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만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고사 가서 지금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제 문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기출에 준해서 해요. 기출에. 그러니까 기출도 이렇게 꼬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이 공부를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뭐 자신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준비할 때는 자신감을 좀 떨어뜨려도 돼요.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본고사 가서 쉬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표를 보시면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럼 정서 지원 서비스는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말법,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이에요. 그러면 얘네도 이렇게 꼬아서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뭐 할까요? 보기에다가 뭐 어르신의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든지, 네, 어르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격려하는 말을 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 유형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시면 되고. 그럼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항목이 많죠? 세면돈부터 화장실 이용 도끼까지. 예, 여기도 그런 예시를 좀 들어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언어 치료, 작업 치료, 훈련 이런 게 들어가죠. 일상생활 지원은 치사, 청소, 주변 전후 세탁 이런 말 들어가요. 자,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갑시다. 가끔 또 이런 문제 나면 틀리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거냐면 제한된 업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표준 서비스 유형이 있잖아요. 두 가지 있죠. 기능 외부 훈련 서비스. 이거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간호처치 서비스. 그 두 가지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다는 거. 요것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업무의 마지막 문제예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3번 일상생활 서비스는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4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5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 또 여기는 김 교수가 잔소리하지 않나? 꼼꼼히만 잘 읽어보시면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1번 같은 경우가 살짝 꼬아놨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그러나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문제 어렵지 않거든요. 예, 문제 문항의 내용만 좀 소위 그러죠? 덤벙대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주시면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갈게요. 자, 여기는 60페이지에 있는 건데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8개만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12번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보기에 12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아까 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둬야 될 단어들만 제가 지금 온 거거든요. 왜냐면 12개에서 지금 5개가 이런 문제긴 냈으니까 나머지 7개에서 또 문제를 얼마든지 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개시 전 최대한 활용합니다. 치매인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만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합니다. 의료행위 아까 나자 하지 않는다. 응급처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료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걔가 오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하셔야 되고 돌발 상황에 단독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의논하에 처리하셔야 되고 이런 단어에만 좀 조심하셔서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원 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이고요. 네, 내용이 좀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크게 단원이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권, 노인의 인권에 관한 거, 그 다음 이제 노인 학대에 관한 거, 그 다음 요양보호사 인권에 관한 거,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거, 그 다음 이제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거. 여기 문제가, 아까 토탈 11개 중에 3개 정도를 빼면, 네, 제가 숫자가 약해서 8개? 네, 8개, 9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여기 보면 근골격계 하나, 예, 여기서 하나, 예, 그죠? 여기가 한 2개 정도? 예,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나, 예, 학대도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여기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예, 우리가, 개념 정리까지. 자, 이어갑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네. 자,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아, 뭐가 밑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수정해서 왔어요. 네, 제가 문제 바꾸면서 밑에 있는 걸 지우지 않아서. 자, 답 찾아보셨을까요? 네. 자, 답은 1번이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거의 한 문제씩 꼭 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 시설윤리 강령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여기도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유형은 제가 2가지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이 윤리 강령을 설명하는 키포인트 단어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 내용은 뭡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사례가 있죠. 예, 뭐 사례가 없는 윤리 권리 강령도 있지만 사례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례를 네모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와 같은 문제 사례가 뭐 발생하는 뭐 이런 문제 사례는 어떤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서 얘도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 할 수가 없고요. 다음 화면에 제가 전체표를 갖고 왔으니까 그걸로 정리를 일단 할게요. 자, 짜잔. 네.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 확인이 안 되시면 뭐 블로그를 먼저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근데 블로그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개념 밑에 강의를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정지 화면을 해서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 아래 블로그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글로 오셔서 개념 강의를 아래에 열어보시면 이 화면이 다 PPT로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넣어놨거든요. 아니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린샷을 한번 뜨시던지요. 네, 모든 암기는 한 장으로 정리를 끝내주셔야 돼요. 암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정리를 잘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리강령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사례들도 하나씩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카페, 블로그, 안내책자, 개념, 단어 중요한 거 넣어놨고요. 충분한 정보, 그다음 스스로 입수. 여기는 문제 사례가 없어요. 생활 단계부터 이제 문제 사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각자의 중요한 단어들을 검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문제 사례도 다 빨간 글씨로 넣어놨으니까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면 이제 뒷문제 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표를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 정리, 문제 사례까지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서 난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66페이지부터 이 내용들이 교재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책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두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9번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식사 또는 음료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번 자기방임, 2번 언어적 학대, 3번 신체적 학대, 4번 유기, 5번 방임.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어? 교수님 방임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학대 정리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네, 이런 문제 많습니다. 기출 문제도 이렇게 납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기출에 맞춰서 가시려면 이거 꼼꼼히 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아니, 저기 식사랑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거는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니까 방임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모든 반박은 표준 교재로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거예요. 생존을 위협했다는 거. 생존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위협, 단절 이런 거 나오거든요. 얘는 항상 세부 학대 내용을 같이 봐주셔야지만 돼요. 학대의 행위의 옆에 페이지 8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거기 보면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요.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수도, 난방, 전기가 단절. 식사, 음료로부터 단절. 단절이 끄는 거잖아요. 단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풀어서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비슷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먹을 수 있고 약이 필요하고 전기 난방으로 다 끊어버리면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이거는 신체적 학대로 다 분류하고 있어요. 그럼 방임은요? 방임에서는 도대체 여기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방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먹는 거,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방치한다 이런 단어를 써요. 방치하고 있다, 제공하지 않는다. 방치와 제공과 생존의 위험은 반대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거든요. 단절이라는 단어, 끊었다는 단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침없이 가십시오. 신체적 학대로. 예. 이거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는 대충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정리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해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자, 신체적 학대, 제가 이제 교재, 표준 교재에 있는 내용 PPT를 그대로 담은 거거든요. 네, 이런 내용 있죠. 여기도 보시면, 거주지 출입을 통제,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런 단어.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런 단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협합니다. 그죠? 단절됐습니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신체적 학대가 맞잖아요. 그쵸? 자, 다음에. 여기도 또 많이 틀리세요. 정서적 학대. 응. 정서적 학대는 이건 다 알아요. 말로다가 뭐 행동으로 눈빛으로 그런 거를 여기서 논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 기본이고요. 네, 사회관계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뭐 이성교제 방해한다. 종교활동, 사회활동 못하게 한다.
친구 만나는 거 막 못하게 방해한다. 저는 항상 설명해요. 정서적 학대의 답을 찾고 싶으시면 뭐 이 행위를 한다고 내가 몸에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나가는 것도 이상하게 기분 나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 그런 부분들은 여기 봐요. 따로 밥 먹게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무시하고. 이건 전부 다 정서적 학대로 넣어주십시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적 학대는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왜 나지도 않고요.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와 방임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경제적 학대는 돈 단위가 좀 크다고 생각하세요. 뭐 허락 없이 계좌에 인출한다, 명의 도용을 한다, 일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법적 서류를 도용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은 경제적 학대로 가주세요. 자, 이제 가장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게 이거죠. 방임.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임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떤 걸 알아둬야 되는 거냐. 자, 아까 신체적 학대하고 구분하셔야 될 거.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고 방치한다. 이런 거 나오면 방임이고요. 또는 생활비,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하거나 용돈, 종교활동, 경조사비, 돈 단위 큰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기본적인 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있죠? 네, 여기 소홀히 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거 나오시면 방임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이제 자기방임. 자기방임은 스스로 자살 시도, 뭘 하는데 어르신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방임이잖아요. 그런 단어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6이 많이 틀리십니다. 잘 확인하세요. 뭐가 틀리는 거냐?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요거 보시고 방해에다 답치세요. 다 틀립니다. 왜?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답을 찾아주는 거지 나의 생각대로 문제가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왜 연락과 왕래를 두절죠? 하는 게 이거냐? 유료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락과 왕래가 두절되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퇴소 처리를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퇴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르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 나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버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안 하시겠다. 어쩌라고 이런 거죠. 예, 그 버려지는 거 똑같잖아요. 이런 유기의 개념들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학대 문제 진짜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 예, 이렇게 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 많기 때문에 꼭 이번 시간을 비롯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침대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번 침대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2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3번 직접 구입해준다. 4번 다른 대상자의 침대를 가져다 준다. 5번 지인의 복지연구에서 구입하도록 알선한다. 몇 번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현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문제를 내실 때, 선생님들은 그래요. 문제를 푸시는데, 제 선생님들은, 교수님 그런 거 책에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예, 근데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좀 상식에 더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왜,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상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난 뭐라고 하지? 답이 그냥 나와야 돼요. 예, 아니,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거 외에 사례금을 받을 수도 없고 직접 구입될 수가 없고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알선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예시가 이런 예시가 아닐 뿐이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 교재에 참고가 되어 있으니까 수업 시간 조금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번 문제 갑니다. 노인보호 전문 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2번 노인학대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3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과 증언을 진술한다. 5번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책을 수립한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어려우신가요? 네, 안 어렵잖아요. 네. 정말 이제는 곳곳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예.
왜냐면 일단은 눈에 딱 띄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1번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재대로 풀어주셔야지만 돼요. 네, 신고 사례에 어떤 학대를 사례를 신고 접수도 하고, 사례에 대한 개입도 하고, 판정에 대한 자문도 해요. 그리고 사례 관리도 하고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도 요청까지도 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사법경찰이 해요. 그래서 1번 답은 전문기관이 아니라 사법경찰로 넘겨주셔야 돼요. 꼼꼼히 보지 않으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가려다가요. 네. 페이지 알려드리고 가려고. 네. 이거 어려운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87페이지. 저희가 지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들을 잘 써놨어요. 그거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도적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각자의 유관기관이 왜 옛날에는 그냥 딱 간단하게만 물어요. 노인학대 전문기관이 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신고사례 접수, 딱 봐도 헷갈리지 않는 내용들만 딱 다뤄놓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가 엄청 많이 변형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87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유관기관의 다른 역할까지도 꼼꼼히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번 작은 보상은 받아도 괜찮다. 3번 대상자 연령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번 대상자 부재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물을 해둔다. 5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네, 1번입니다. 이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도요, 아까 요양보호 업무 제공의 원칙과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조금 읽어주시고, 내용들을 보시면 어려운 문장들을 막 써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꼼꼼히 읽지 않으신다면 놓칠 만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얘는 9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윤리적인 태도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직업윤리 원칙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윤리적인 태도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의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시면서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13번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자, 2개 낼 수 있어요. 직업윤리의 뭐 내용에서 원칙에서 5개, 태도에서 5개 이런 식으로 빼서 문제를 지금 여기는 회차는 41에는 2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거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문항에서 1번 방문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다. 2번 대상자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다.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을 주말에 모아서 한 번에 기록한다. 5번 친근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몇 번일까요? 네,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 딱 떨어지죠? 1번? 네. 맨날 어려운 문제만 내진 않아요. 네, 이게 쉬운 문제도 좀 내줘야지.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들은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꼼꼼히 문항을 잘 읽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답이 쉽게 보이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통과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취업 규칙 내용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은 1번 근로기준법, 2번 산업안전보건법, 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번 국민건강보험법, 5번 사회보장기본법.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일단 5번은 네, 왜? 교과서의 사회보장기본법이 여기 요양보호사의 그 내용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사지선으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야 저거 배우지도 않는데 왜 집어넣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뭐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여기 업무, 그다음 규칙 내용, 기획사 규칙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법정이 근로기준법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뭘까요? 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 누가 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기관의 장이 이런 단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이거는 이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과 장애와 사망에 관한 내용들을 법으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들이죠.
예, 국민건강보험법도 아시잖아요, 쉽게. 이렇게 각자의 내용의 개념을 좀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보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93페이지에 가시면 들어보셨을 거야. 퇴직하거나 부도 폐업해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려급여는 지급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세금 떼지 않는다. 3년에서 5년간 급여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양도나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15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경우에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번 반응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4번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5번 대상자 집의 업무를 바로 중단한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이거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희롱은 단호히, 거부의사, 예,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보고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사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에 대한 행위,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를 물어보는 문제도 꽤나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요양보호사의 대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도 있어요? 기관장의 대처.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해야 됩니다. 향후 어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대처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상습적으로 계속하면 녹취나 일지를 작성해 둬야 됩니다.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업무 배치에 관한 걸 불이익이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기관장의 대처거든요. 성희롱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 맞았어. 이거 뭐 이런 거 쉬운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희롱의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그 다음 기관장의 대처도 알고 있는 건지, 이건 이제 요양보호사 대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 정도를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 스트레칭을 한다. 2번 손상 직후 온찜질을 한다. 3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4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5번 손목 부분에 압박 분대를 감아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손목 근골격계 질환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근골격계에서 초기 관리 대처법을 묻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초기에 손상이 됐을 때, 이거 아파서 스트레칭 못해요. 온찜질 아니고 냉하셔야 되죠? 심장보다 낮게 하시면 안 되죠? 올려주셔야지. 그 부종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털어도 아픕니다. 압박분대, 그러니까 압박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통증이 초기에 퍼지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통증 수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의 내용을 쓰는 건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이거 조금 이런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이거죠. 초기 치료할 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단은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막 쓰거나 이렇게 되면 그 휴식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초기는 냉찜질을 하죠. 왜요? 세포가 대사 과정을 하지 못하게 막원해서 부종이 일어나는 걸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는 냉을 하는 거고 이제 만성에 가시면 온을 하는 거고요. 자, 압박 분대가 이거죠. 축적이 되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부어오르는 부종을 조절하겠다. 심장보다 올려라. 그래야지만 혈액의 순환을 이용해서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움직이지 마셔야 되는 스트레칭 하시면 안 되잖아. 너무 아프면 통증에 관한 이건 약은 좀 복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요양보호사 맘대로 먹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진료를 보고 네, 약을 복용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근골격계 질환 하나 냈으니까, 네, 이제 감염에 관한 걸 가요. 요즘 결핵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냈는데, 또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 다른 거보다 결핵이 조금 어렵거든요. 오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제가 봐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감염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해요. 감염성 질환 중에서. 자, 17번 문제 보고 설명할게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은 모두 소각 처리한다. 4번 잠복 결핵 대상자와 격리를 한다. 5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자,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쌤들 그거 아세요? 직관적으로 처음에 보는 답이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보시다가 좀 애매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냥 보기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확실하게 5개 중에서 내가 정확히 아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딱 집으면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것도 딱 1번부터 6개월인가? 몇 개월이야? 한발을 쓰네. 이게 다 넘어가세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거는 확실하다, 5번은. 그냥 그렇게 치시면 돼요. 5개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답이고요. 왜냐면 항상 시험 문제가 옳은 것은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대다수다 보니까 틀린 문제의 문항을 고칠 때요. 예, 좀 조잡스럽게 고쳐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뭔가 살짝 하나씩만 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가 개월수가 정해져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재에 뭐라고 나와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 접촉했을 때는 이라는 조건부를 붙여요. 그럴 때나 가는 거지 아무 때나 뭐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핵의 치료제는 항결핵제지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고요. 네, 소각 처리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나오냐?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5번에 써 있어요. 120페이지.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네, 소각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활동성 결핵이어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분들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돌보는 대상자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을 일단 빼주는 거예요. 같이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핵, 잠복 결핵이 나와요. 이거 잠복 결핵이란 말이 어디 있냐? 있습니다. 참고에. 교과서의 참고 부분에도 항상 있고요. 이렇게 기출문제도 참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써있죠.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잠복결핵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어려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렵다라는 생각 대신에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저랑 문제를 푸시면서 교수님 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표준 교재를 같이 보십시오. 네, 저도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옆에다가 놓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봐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으니까요.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를 저랑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나 결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예, 모른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 풀어서 또 알면 되지가 아니라 표준 교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늘 설명하는 거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승산이 아니라 표준 교재를 많이 읽어보는 게 빠른 합격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겨워도 참고 하세요. 책 표준 교재만큼 정확한 공부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문항수가 좀 많아서 네, 30분이 좀 넘어갔는데 다행히도 40분 안쪽에 끝났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3강, 3강은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